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입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얘기함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심리부검센터 소개와 자살 유족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과 유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면담 운영팀과 연구 분석팀, 자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유족 지원팀과 사후 대응팀 총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은 영어로는 Suicide Survivors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남겨진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에서의 가족은 혈족뿐만이 아니라 결혼, 입양 등의 관계로 연결된 친족 집단도 포함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교사, 전문가 등도 자살 유족에 해당됩니다. Suicide Survivors를 자살을 시도하고 살아남은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살 유족을 자살 생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누군가를 떠내보낸 후 통제할 수 없는 격정적 감정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지만 남아있는 유족의 고통을 알기에 자살로부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살 생존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살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이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는 자살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유족에게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정보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유족을 빠르게 찾아내고 갑작스러운 사별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유족에게 전문가가 직접 서비스를 안내하고 애도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서비스로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와 심리적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있으며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을 통해 서비스와 이용기간 검색, 온라인 추모 공간을 통해 유족분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족분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사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족이 유족을 돕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복된 유족이 또 다른 유족을 도울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동료 지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조 모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많은 유족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정보와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현재 시청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자살로 잃은 유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유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보건센터 이구상 부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자살 유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단순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년에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망으로 주위 분들 몇 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연간 12,000명에서 13,000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고요.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가 알려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사망으로 약 5명에서 10명에게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년에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3만 명의 유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외국의 한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살 유족이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8.3배나 9배까지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구에서도요, 유족의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이 7배에서 9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유족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리부검을 실시한 유족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약 90%가 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망 이전에 영유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족분들이 평생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유족 추정 숫자에 비하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공공 영역을 이용하시는 유족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서라고 답변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비율이 매우 낮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매우 비슷한 방법을 지금 선택했는데 사망 후 첫 번째로 유족과 만남을 갖게 되는 분들이 경찰입니다. 이분들이 서비스를 잘 전달해 주면 좋은데 경찰관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경찰에서 연락 주시면 24시간 365일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출동 나가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서비스를 받겠다는 분도 전년 대비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이제 서비스를 알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서비스를 알고 있어서 서비스를 좀 받아야겠다 생각하지만 또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비난받을까 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문제는 국민분들과 유족분들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캠페인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이구상 부센터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유족과 자살 유족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사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사별의 슬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헤어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의 과정을 생전에 거치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갑작스러운 사망은 고인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충격이 먼저 다가오고 그 이후에 슬픔의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죠. 사고사와 자살 사망의 또 차이점은 사고의 경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망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는 반대로 자살 유족은 그 원인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죄책감이 다른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유족이 갖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가족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족분들은 온전히 내가 잘못해서 고인이 사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인데요. 다른 사망과 달리 자살 사망에 대해 가족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기사나 인터넷 댓글에서도 유족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글이 있을 때 잘하지 이런 글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유족분들은 더욱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 조사 대상자의 약 20에서 25%는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유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막상 유족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유족분들에게는 또 비수가 돼서 상처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심리부검센터에서는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인지 또 상처가 되는 말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었고요. 상처가 되는 말은 불효자다. 나약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라는 고인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알면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족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족분들께서 도울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나 정보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소영입니다. 1.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우리는 다른 참여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닌 공감의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 반면 각 개인마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6. 우리는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는 먼저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문상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솔직하게 아빠가 자살을 하셨다는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상객들에게는 아빠의 죽음을 사고사로 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음은 굉장히 편치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아빠가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 나는 왜 아빠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돌아가신 날,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빠는 음독으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빠가 누워 계셨던 침대, 그리고 하늘색 담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기억나는데요. 그 기억들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를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귀를 막고 온몸이 정지된 상태로 제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자살 유가족은 고인의 죽음을 발견한 트라우마가 계속 잔상이 남아서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년 정도 암투병을 하신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암성 통증으로 또 신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어머니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겪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로받았던 방법.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저에게도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또 슬픔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위로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머니와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같이 공유해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뻤습니다. 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빠 얘기를 하는 게 꺼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말을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빠에게 힘든 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마웠어요. 또한 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신 그분도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에 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 힘든 마음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또 편견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언젠가 자조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빠의 기일을 기억해 주시는 유가족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빠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되었던 것은 저는 아빠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잊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빠를 잊고 싶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이라고 잊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 유가족은 사랑하는 고인의 기억 속에서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간에 제가 자살 유가족이고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자살 유가족인 게 이렇게 놀랄만한 일인가? 우리 집에 치매 할머니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놀랄까요? 그런데 왜 자살에 대해서만 그렇게 놀라는지, 그냥 자살도 많은 죽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살 유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거나 당황해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면 자살 유가족은 자신의 고통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견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많은 사별 가족들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공통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상을 이야기할 때 그때 가장 괴리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아마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발인을 앞두고 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축구 경기의 명장면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젯밤에 회사에서 과로를 해서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사별을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별 가족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사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셨나요? 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별이라는 것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별을 경험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인이 가장 떠오르는 때는 저는 일상에서 순간순간 아빠 생각이 나요. TV에 아빠와 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가족의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런 때 아빠 생각이 나는데요. 아빠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와 함께 만들어갈 삶의 추억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삶이 힘들 때도 아빠 생각이 나는데요.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빠의 죽음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7배에서 8배가 높아요. 자살 위험성이 있지만 고통과 싸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힘들지만 저는 삶을 좀 더 값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빠가 떠난 후로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살 유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의 진정한 가족을 만났거든요. 또한 다시는 저와 같은 자살 유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보냈던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가 못다한 삶까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흔히 굉장히 기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데요. 아기를 낳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라든지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에 어머니 영정사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소소한 일상을 지내는 과정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통장이 두둑한 날에 어머니께 무엇을 사드리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도와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함께 해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일상은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인데요. 멈춰있는 그 세계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기억, 그리고 감정을 공유해주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함께 해주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유가족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경우에 내가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살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과 모임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과 또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서로 다른 사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